한국은 끝났습니다. 지난달 뉴욕의 한 경제방송에서 한 젊은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버블이 터지고 코스피가 연일 파란불을 켜던 그때 그는 한국 시장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낙후된 투자처라 단정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빠져나갔고 세계 언론은 한강의 기적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야. 오늘은 데이터로 세상을 평가하는 세대와 사람으로 세상을 판단했던 세대, 그 두 세대가 만들어낸 첨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32살이고 뉴욕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곳에 온 지 5년째였죠. 그동안 제가 만든 인공지능 투자 모델은 단 한 번도 큰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제 알고리즘은 더욱 냉정해졌고 그 냉정함이 곧 수익으로 이어졌어요. 거대한 스크린 너머로 펼쳐지는 그래프들, 그 중에서도 유독 아래로 추락하는 선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코스피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었죠. 주변 동료들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오히려 흥분을 느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믿었어요. 데이터의 언어, 알고리즘의 언어,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논리의 언어 말이죠. 지금까지 제 판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제 모델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향은 언제나 옳았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윌리엄 하퍼가 보였어요. 60을 훌쩍 넘긴 그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있던 인물이었죠. 주름진 얼굴과 깊이 패인 눈가, 오래된 시계를 찬 손목이 그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언제나처럼 느긋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하퍼는 화면 속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봐야 한다고요. 시장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건 구시대의 논리였으니까요. 감정이 개입된 판단은 언제나 오류를 낳았고 그 오류가 쌓이면 시장은 무너졌어요. 저는 그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조용했어요. 맨해튼의 저녁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래프와 숫자로 채워져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만났고 1년 만에 결혼했죠.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 모델이 예측한 그래프와 실제 시장이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였지만 특정 반도체 종목들만은 이상하게 버티고 있었죠. 알고리즘이 계산한 하락폭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오차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는 늘 노이즈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오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턴처럼 반복됐어요. 저는 모델을 다시 점검했죠. 데이터 입력값, 알고리즘 구조, 변수 설정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은 없었어요. 완벽했죠. 그런데 왜 결과가 틀어지는 걸까요?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동료가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윌리엄 하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한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한국에 다시 투자한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념으로 움직이고 그 신념이 시장을 바꾼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비웃음이 나왔어요. 신념이라니, 그건 미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퍼의 발언이 나간 직후 한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크지 않은 폭이었지만 분명한 상승이었죠. 저는 즉시 모델을 돌렸어요. 알고리즘은 이걸 노이즈로 판단했고 오히려 매도를 추천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어요. 일시적 반등은 곧 더 큰 하락의 전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하퍼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논리가 틀릴 리 없다고, 인간이 착각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할수록 확신보다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모델의 오차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어요. 데이터 분석팀장이 그래프를 띄우며 말했죠. 입력값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리즘도 정상 작동한다고요. 다만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변동성이 커지는지 이유를 찾았냐고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시장에는 인간의 심리가 너무 복잡하게 개입돼 있다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감정적 요소가 크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변수가 아니라 잡음이라고, 장기적으로는 논리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말에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연구원의 말이 어딘가 맞다고 느낀 걸까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퍼의 얼굴, 서연의 조용한 미소, 뉴스 속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자금이 빠진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공포. 매도 대신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건 감정이지 숫자가 아니라고, 결국 손해를 볼 거라고요. 서연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감정 덕분에 그들은 계속 버텨온 거라고요. 저는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서연의 말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논리도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경험이었죠. 숫자로 증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뉴스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의에 찬 표정이었죠.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인공지능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모델 오류를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어요. 입력 데이터부터 출력값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재검증하라고 했죠. 오후 내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어요. 데이터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알고리즘도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모델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비합리성일 수 있다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집단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상을 탁 쳤습니다. 비합리성은 장기적으로 교정된다고, 우리 모델은 그 교정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제 목소리에는 예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들렸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완벽한 논리가 작은 균열음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말, 토요일 오후에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하퍼였어요. 그는 화면 너머에서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한국 투자권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하퍼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이번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하락을 가리킨다고, 감정적 투자는 결국 실패한다고 말했어요. 하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죠. 데이터가 세상을 설명해도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 문장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노인의 낭만이라고요. 그러나 제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하퍼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그의 침묵이 오히려 저를 압박했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침묵이었어요. 경험이 말하는 침묵, 시간이 증명한 침묵이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데이터는 과거를 설명하지만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 그 논리가 제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너진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일요일 밤 서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푸른빛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였죠. 그러나 그 색이 더 이상 확신의 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빛일 뿐이었어요. 숫자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숫자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서연의 말도 떠올랐죠. 감정 덕분에 그들은 버텨온 거야. 그리고 그 젊은 연구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도요. 인간의 심리가 너무 복잡하게 개입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데이터는 절대 틀리지 않아. 논리는 감정을 이긴다고, 알고리즘은 완벽하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말들이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게 울렸어요. 모니터 속 그래프는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따라가는 제 시선이 흔들렸어요. 확신이 균열되는 순간이었죠.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균열 속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하퍼가 추천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보낸 거였어요. 시장 심리학에 관한 오래된 책이었죠. 저는 그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책 표지를 만져봤어요.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손끝으로 느껴지는 책의 질감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종이는 차가워야 하는데 이상했죠. 저는 책을 도로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어요. 푸른 선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데이터, 사람, 논리, 감정, 알고리즘, 신념, 그 모든 단어들이 뒤섞여 흘러갔죠. 저는 그 혼돈 속에서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았어요. 더 이상 제가 옳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틀렸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멈춰 있었어요. 확신의 끝과 의심의 시작 사이, 논리의 붕괴 직전의 고요한 정적 속에 서 있었죠. 화면 속 푸른 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고요 속에 앉아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던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시장은 감정을 싫어한다고, 한국은 아직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말이죠. 서연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반박하는 것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미소였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자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산출한 아시아 시장 예측이었죠. 한국 시장의 하락세는 명확했어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인공지능 버블의 붕괴 조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탈 패턴까지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 앞에서 말했어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빠르다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다고요. 회의실 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감탄의 눈빛을 보냈죠. 그러나 하퍼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자신은 그 그래프의 저점을 본 적이 있다고요. 50년 전 일이라고 했죠. 그때도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하퍼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통계에 없다고, 과거의 우연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퍼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불편함을 논리로 눌러버렸습니다. 감정은 변수를 만들고 변수는 오류를 낳으니까요. 저는 제 알고리즘을 믿었고 그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증시 폭락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는 말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공포 속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패닉에 빠진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착함이 느껴졌죠. 그 표정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하퍼의 얼굴이 떠올랐죠. 50년 전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봤어요. 그녀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물었어요. 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냐고. 시장이 무너지는데 왜 팔지 않느냐고요? 서연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거라고. 약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강한 것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데이터는 분명 하락을 가리키는데 왜 사람들은 평온한가? 알고리즘은 공포를 예측했는데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만든 투자 모델의 코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줄의 알고리즘, 완벽하게 설계된 논리 구조,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수학이었죠. 그 옆에는 하퍼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회의 때 그가 했던 말을 적어둔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 이름을 천천히 지웠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푸른빛 그래프가 여전히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시장에서는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 색을 공포의 색이라 불렀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건 확신의 색이었어요. 데이터가 옳다는 증거, 알고리즘이 완벽하다는 증명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데이터는 완벽해진다고요. 인간의 공포가 클수록 기계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믿는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하퍼의 말도 서연의 미소도 화면 속 사람들의 평온함도 결국 데이터 앞에서는 의미 없는 변수일 뿐이었죠. 그날 아침 출근길, 맨해튼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차들은 경적을 울렸으며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세계는 논리로 움직인다고. 감정은 잠시 흔들림을 만들지만 결국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제 분석이 정확했다며 칭찬했어요. 다들 제 모델을 신뢰한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편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월가의 풍경이 보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기사들은 대부분 비관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했고, 외신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댓글란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겨낼 거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묘하게도 그 비논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들은 데이터를 무시하는가? 왜 그들은 명백한 하락세 앞에서도 희망을 말하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알고리즘은 그런 변수를 계산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에 하퍼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제이슨, 자네는 숫자만 믿는가 하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말보다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했죠. 하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 진짜 시장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하퍼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진짜 시장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5년간 월가에서 일했고 수백 개의 시장을 분석했으며 수천 번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시장을 모른다니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그녀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낙관적이냐고. 숫자가 명백한데 왜 현실을 부정하느냐고요. 서연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숫자 너머에 있는 걸 본다고 했죠.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숫자 너머라니 데이터밖에 뭐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서재에 앉았어요. 모니터 속 그래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생각했죠. 제 알고리즘은 완벽하다고, 이 세계는 결국 논리가 지배한다고요. 하퍼의 말도 서연의 미소도 그 모든 게 결국 증명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논리로 지울 수 없는 의문이었죠. 저는 그걸 무시하려 했습니다. 감정은 오류를 만든다고, 데이터만이 진실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화면 속 푸른 선이 계속 아래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선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감정이 무너질 때 데이터는 완벽해진다고요. 그게 제가 믿는 세계였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건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화면으로만 볼 수 없었어요. 제 모델이 왜 틀리는지, 아니 틀렸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이 이상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저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겠다고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가자고 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껴진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위기라고 하기엔 너무 평온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서가 불편했어요. 데이터가 말하는 공포와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보였어요.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증시가 폭락했다는 뉴스와 달리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출근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어요. 이건 단지 버티는 착시일 거라고, 표면적 평온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조용한 버팀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하퍼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왔다는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곳을 추천했죠.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보면 자네가 찾는 답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서연과 함께 차를 빌려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하퍼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내부 견학이 가능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젊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는 정중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최근 상황이 어려운데 괜찮냐고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렵지만 계속 일한다고, 멈출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투에 체념이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장이 무너지는데 왜 담담할 수 있는 걸까요? 클린룸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하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고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데이터를 보듯 관찰했어요. 효율성, 정밀도, 집중도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장비 앞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죠.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의 움직임을 따라갔어요. 숙련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논리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집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었고, 신념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그걸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작게 말했죠. 우린 위기일수록 조용해진다고,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버티기 위한 조용함. 데이터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알고리즘은 침묵의 무게를 측정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조용함이 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인공지능의 완벽함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어요. 견학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것들을 데이터로 정리하려 했죠. 공장의 가동률, 엔지니어들의 업무 시간, 생산 효율성 같은 것들이요. 숫자로 바꾸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요? 그 엔지니어의 손 움직임을 어떤 변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식은 커피 옆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수식으로 계산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래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이었죠. 저는 그 빛들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죠. 하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저는 그 말을 부정하려 했어요.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지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늘은 숫자를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린 계속 만들 거라고요.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거라고. 우리가 멈추면 끝이지만 우리가 계속하면 시작이라고 했죠.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요. 저는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대화 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데이터는 모두 불리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린 숫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으니까요. 그 단순한 문장이 제 모든 논리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얼굴 속에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 알고리즘이 계산하지 못한 확신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숫자였지만 그들이 보는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 멈췄습니다. 하이닉스가 신형 인공지능 메모리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보도였어요. 시장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낮았고 외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파란 그래프 아래서 사람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떨어지는 동안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성공시켰죠.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하퍼였습니다. 그는 한 문장만 남겼죠. 받겠군.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무엇을 봤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를 본 건 맞았어요. 모니터 속 파란빛 그래프를 다시 켰습니다. 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공포의 색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희망의 색도 아니었죠. 그냥 색이었습니다. 숫자가 만드는 선일 뿐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한강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은 빌딩들이 많았죠.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뉴스가 비관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변수, 그건 모델에 없는 공식이군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계산하지만 신념은 계산하지 못했어요. 인공지능은 과거를 분석하지만 의지는 분석하지 못했죠.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제 모델이 틀렸을까요?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었고, 둘 다 맞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요. 서연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무엇을 봤냐고요? 저는 대답을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죠.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빛들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빛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낄 수는 있었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존경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이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감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모니터를 봤어요. 푸른 선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그게 말이 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장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데이터와 사람, 논리와 신념, 계산과 의지,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퍼가 보낸 그 오래된 책을 펼쳤어요. 시장 심리학에 관한 책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시장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인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느껴졌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다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논리 아닌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 감정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듯 천천히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직감이 찾아왔죠. 이제 곧 알게 될 거라는 직감이요. 저는 그 직감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느끼기만 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코스피였습니다. 여전히 푸른색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낙폭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그 사실 하나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상한 평온이었어요. 공포도 아니고 환희도 아닌 그저 고요한 확인이었죠. 파란색 그래프가 더 이상 공포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버팀이 만든 색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러나 상쾌했죠.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공기였어요. 데이터 너머의 공기, 숫자 밖의 세계였죠. 7시, 아침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이닉스가 신형 인공지능 메모리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이었죠. 테스트 성공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기자는 말했어요. 이례적인 속도라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자금의 일부가 조용히 되돌아오고 있다고요. 환호도 없었고 폭등도 없었어요. 그러나 화면 속 그래프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이 시장을 움직이는 순간을요. 알고리즘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 데이터가 계산하지 못한 힘이었습니다. 하퍼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지.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서 함께 뉴스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봤냐고, 이게 우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봤다고요. 전화가 울렸어요. 하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히 들렸죠. 이제 보이겠군.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신념의 각도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전광판의 그래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파란빛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상승 전환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어요. 폭발적이지도 않았죠.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그 세계 전환이 세상의 반전보다 더 큰 울림을 줬어요. 하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50년 전에 봤다는 것도 이런 순간이었을까요? 숫자가 반전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숫자를 바꾸는 순간이요.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그녀는 물었죠. 이제 알겠냐고, 왜 우린 흔들리지 않는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비치는 사람들을 봤죠.
출근길 인파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빛나는 눈빛이 있었죠. 그들의 걸음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속도였어요. 그러나 그 평범함이 멈추지 않았죠. 저는 느꼈어요. 기적은 드라마가 아니라 반복된 믿음의 결과였구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써야 했어요. 어젯밤 쓴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어요. 인공지능은 세상을 예측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을 반전시켰다고요. 그 문장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완벽한 분석은 아니었어요. 데이터도 부족했고 논리도 완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 느낀 진실이었어요. 스크린 속 코스피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오르고 있었어요. 급등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상승이었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 꾸준함이 어떤 폭등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햇살이 번지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읽는다면 사람은 세상을 다시 쓴다.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서연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죠. 이 온기도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고요. 짐을 챙길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뉴욕에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호텔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던 공간이었죠. 그러나 제게는 평생의 배움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의 전광판에도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나왔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지만 그들도 조심스러웠어요. 과도한 낙관은 없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다고, 며칠 전보다 밝아졌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숫자가 바뀌기 전에 표정이 먼저 바뀐 거였어요. 아니, 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뀐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어느 쪽이 원인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진실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라운지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외신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비관에서 중립으로, 중립에서 신중한 낙관으로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모델이 예측했던 방향과 정반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제 모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완전했다고 생각했죠. 사람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떠올랐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의도의 빌딩들, 강남의 고층 건물들,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이요.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숫자로 본 도시가 아니라 사람으로 본 도시였어요.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또 한 번 세상을 조용히 뒤집었다고요.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반전,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회복이었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그녀를 봤죠.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미소였어요. 이제 당신도 우리를 이해한다는 미소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구름만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수정할 부분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담았으니까요. 동료들이 이해할까요? 투자자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어요. 그래프와 같은 색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색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떨어지는 선의 색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색이었어요. 신념이 만드는 색이었죠. 비행시간 13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모델을 어떻게 수정할까요? 제 투자 철학을 어떻게 바꿀까요?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방향은 알았습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보는 투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만 믿는 분석가가 아니라 신념도 이해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서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봤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기다려줬던 거죠.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만 했던 거예요. 태평양 상공이었습니다. 아래는 끝없는 바다였어요.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세상은 이렇게 넓고 깊다고요. 데이터는 표면만 보여주지만 그 아래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붉은 하늘을 보며 한강 위의 전광판을 떠올렸어요.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던 그래프를요. 신념의 각도가 만든 색이었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 뒤에는 또 다른 빛이 올 테니까요. 한국의 새벽처럼,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멈추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믿는 한, 신념이 있는 한,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분명하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 대양을 건너, 새로운 아침을 향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강의 빛이 떠올랐어요. 파란빛에서 붉은빛으로 바뀌던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이 제 안에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신념의 반전,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승리를 목격한 순간이요. 조용했지만 확실했고 극적이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숫자와 사람 사이에서, 논리와 신념 사이에서요. 더 이상 한쪽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 다 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전부였습니다. 한때 세상은 한국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끝까지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또 한 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전할 힘이 됩니다. 감동한 그릇은 작지만 진심으로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겠습니다.